오늘 제가 준비한 한국 고성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좋은 말로 마지막 수업이라고도 하죠. 오늘 특별하게 준비했던 성철 스님 편에 대한 얘기는 우리 김태근 작가님께서 성철 평전이라는 책을 직접 집필을 하셨는데 이분이 오늘 강의로까지도 주셨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연로하신데 오늘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오신다는 전원이 오늘 아침 9시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는 오늘 듣지 못하고요. 대신해서 강의를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오신 것에 대한 보답을 조금이나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광북 사찰을 찾아서 금강산에서 칠보산 두만강까지입니다. 주제가요.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공유할 수 있는 카톡방이라든지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도 제 자료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은 글자 그대로 위쪽입니다. 위쪽에 대한 얘기인데 동쪽편, 우리나라 지도에서 동쪽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쪽편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중에 하나가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에서 시작을 해서 원산, 그리고 칠보산, 그리고 이수진 장국께서 처음으로 고맙습니다. 했던 곳까지 가서 두만강에서 오늘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근현대 지금 오늘까지의 우리 불교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지리적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역을 구분할 때 여기를 관동지방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관동지방을 또 백두대간을 나누어서 동쪽을 영동, 서쪽을 영서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 지점을 해서 위쪽을 또 관북지방이다. 이 대표적인 얘기는 1392년 6월 17일 날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 관북이다 라고 하는 지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 시간 때 공부했던 묘양산에 있던 곳을 관서라고 해요. 관서지방. 그러면 광북, 관서, 관동 이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가 이 천령관이에요. 1369년에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여기에 천령관이라는 관문이 생기게 돼요. 그때부터 동네 이름이 관북, 관서, 관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 관동지방에서 원산을 거쳐서 관북지방까지 올라가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천령관입니다. 천령관이라고 이해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철도를 경원선이라고 해요. 경성. 지금의 서울의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붙인 이름이 경성이에요. 경성하고 원산하고 다니는 기차철도가 경원선이에요. 경원선이 다니는 이 협곡, 이 천령이라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옛날에 이 길을 따라서 고갯마루를 넘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보다도 더 험난했던 곳이 이 천령관입니다. 최고의 요새라는 의미의 관문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 따라 지금 북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령이라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협곡입니다. 이 협곡의 길로 놓여져 있는 곳이 천령관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높이 1000m가 되는 산의 8구 능선을 절개해서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갯마루에도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인데요. 이게 10월 3일 날 찍은 사진이지만 이 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온 중국 관광객에게 쌀구, 풋쌀구를 파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령 고갯마루, 우리 시골 휴게소에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합니다. 이 천령관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남북 이 교류가 됐을 때 논의했던 그 동해선 쪽이 우리 권정화 선생님 쪽 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어요. 동해선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동해선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구성봉인데요. 여기가 금강산, 왜 금강산이에요? 이 감호에 최초의 자기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 15세기에 복내 양사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을 가려고 하면 동해선을 타고 이 길로 해서 들어가게 돼요. 과거에는 이 이름으로 이 지역이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DNZ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이 형태로 출입 금지라는 팻말로, 이게 남북이 경계됐던 유일한 팻말입니다. 지금하고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98년도에 금강산길이 열리면서 이 도로가 개통이 돼서 이 길로 금강산을 들어갑니다. 아까 거기 봤던 감호예요. 여기 감호변에 복내 양사은 선생이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더할 감자에다가 호수고자를 써서 감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현대버스를 타고 쭉 들어가던 그 길입니다. 다 다녀오셨죠?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순봉 길로 해서 비포장 길로 들어갔던 일이에요. 2003년 2월 6일 날 처음으로 육로공항이 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북측에서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하면서 맞이합니다. 지금 반갑습니다는 북측에서 금지곡이 되어버렸어요. 2023년에 국가에서 금지곡으로 묶어버려서 지금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갑습니다라는 노래가 이 금강산 메아리를 쳤습니다. 여기가 비로봉입니다. 여기가 수정봉이고 눈이 왔을 때의 부분이에요. 북측 자료에서 보면 여기가 비로봉이 돼요. 이렇게 해서 외금강 쪽에서 내금강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금강산이 동해안 쪽은 골산, 바위산이고 안쪽은 육산, 흑산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밖에서 그렇게 동해 쪽에서 안쪽으로 봤을 때 금강산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수정봉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비로봉이 돼요. 그래서 12,000봉우리라는 얘기는 이런 풍광에서 느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12,000봉우리는 사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12,000봉 8만 부암자라고 하죠.
그거는 좀 낭설이에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130개에서 150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되지만 팔만구암자라는 말은 민요에서 유래된 얘기일 뿐이에요. 팔방구암자, 8방향에 9개의 암자를 두었다라는 말이 바뀌어서 팔만구암자라는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민요 판소리 속에 쏙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칫 금강산 12,000봉 8만구암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찍은 비로봉의 골산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 비로봉이란 팻말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세우고 1638m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1638m가 아닌 1639m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해발 고도는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따져요. 그래서 해발이에요. 해발로 해줄 때는 1638m인데 북측에서는 그걸 바꿔버렸어요. 74년도에. 원산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을 따져요. 그래서 1639m로 비로봉을 북측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백두산, 자기들은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장백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레만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가 2774m라는 인천 앞바다에서 기준한 해발보다도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5m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높낮이가 다르다. 선임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때 한량이 산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금강산의 최고봉, 비로봉의 현재의 모습이 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로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겸재정선의 그림을 통해서만 금강산의 골산과 육산의 구분을 했는데, 그보다도 앞서서 겸재정선은 18세기 중엽에 했고 17세기 중엽 1632년에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을 먼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622년에 유몽인 의우집에 처음 등장하는 금강산의 모습인데 장안사와 표온사의 그림을 이 표현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측의 그림은 겸재전생 선생의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해설하고 봉우리 이름들을 다 붙여두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만나는 곳이 여기 감호였습니다. 여기서 외근강에서 안쪽으로 내근강 쪽으로 해서 이 옥류고비를 넘어서 내근강으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그 유명한 겸재정선 선생의 금강산 전투입니다. 자, 이 그림은 왜 비전적인 얘기냐면 외근강과 내근강을 가장 아름답게 실제 묘사한 곳이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죠. 그럼 어디에서 그렸을까? 저는 거기에 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자, 거기를 가려고 하면 내근강이 있고 외금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서울, 옛날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 6시 기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서 도착하면 금강산, 내금강산역이에요. 장안사 바로 앞에, 장안사 바로 앞에 내금강역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나오게 돼서 관광을 하게 됩니다. 장안사, 내금강 장안사라는 이 스탬프를 찍어야 내경을 다녀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런 스탬프가 되게 발달을 했어요.
내금강만 있는 게 아니라 외금강도 있어요. 지금 이 외금강이라는 역이 아니라 청년역으로 이름이 개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북측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스탬프를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금강역에서 원산을 거쳐서 안변을 거쳐서 모르겠어요. 신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이크가 오늘 계속.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경이라는 고개를 넘어가게 돼요. 대관령의 고개도 있지만요, 이때 담배 피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깃마루에서 곤방대에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 길을 처음으로 그림으로 남기는 사람이 겸재정선생 단발령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고갯마루에 불러서 금강산을 보니 이 풍광이더라 라고 절제미 단결미를 겸재정선 선생이 그린 그림이 이 단발령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이 가마를 타고 가요. 그래서 산에 높이 올라갈 때는 견여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올라가는, 쉽게 얘기해서 무겁기 때문에 대나무로 만든 가마를 타고 가요. 이분들은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일제 사람이고 그분의 부인이에요. 하는 분은 금강산에 사는 백성들이 가마를 늡니다. 노인도 받지 못했어요. 더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라통이 터지는 게 신발이 접신이에요. 발이 부러뜨고, 지금의 길이라도 좋죠. 발이 부러뜨고 했는 그 길이 이 맨발로 했다는 얘기. 그게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분들 혹독하게 방석을 냈어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내금강 장안사에 머물면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다 스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요. 스님이라는 단어는 2010년 1911년 이해조라는 사람이 신소설 상옥적이라는 데서 신임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면서 공식화된 이름이 스님이에요. 근데 그 이전까지, 지금까지도 북측에서는 무리중자를 써요. 스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도망가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표운사나 장안사에 있는 스님들에게 물었는 거예요. 왜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냐고 하니까 제가 만약 도망가거나 이 절에서 나가버리면 사돈의 팔척까지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같이 죽자. 이 감하고 계곡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모든 짊어진 허드렛는 일은 다 스님들이 했어요. 특히 조선시대는 금강산 관광 붐이 일어나면서 모든 가마 타고 가요. 방구 끼는 사람들. 그래서 이 견여, 대나무로 만든 가마를 타고 그렇게 올라가요. 자, 이 그림이라고 하니까 장안사의 옛 그림에 불타가 없어진 옛 그림이에요. 겸재정성이 그린 그림. 일주문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나귀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장안사는 지금 불타가 없어졌어요.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사진으로밖에 판독할 수 없는데, 장안사의 지금 옛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 1894년에 최초로 금강산을 방문했던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도 가마를 탔어요. 오죽하면 자기의 조선의 이웃 국가들의 책에 보면 가마 타는 일보다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가는 일이 더 많았다고 표현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조차 이 가마를 탔습니다.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때 가마 갈 때 이 사람들은 꼭 우리 김순대 선생님처럼 곰방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담배 한 피면 그때 할아버지 모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금강산을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 동지들도 여기에 한몫을 해요. 이 사진이 (1930년대) 사진인데요. 일본에서 오신 대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여기 비로봉 거기서 내근강에 와서 구경을 하던 일본 여학생들입니다. 이 네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산행 코스, 우리 광릉 수목원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네 사람의 인물입니다. 자, 이분들이 머물고 각오했던 그곳에는 지금 외근강 호텔이란 북측의 이름으로 김정숙 호텔이에요. 남측과 공이 쓰는 것은 외근강 호텔인데, 외근강 호텔이 새로 지어져서 지난 10년 동안 그 시절에 우리가 가면 여기에 머물게 됐고요. 제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월드컵 때 여기서 월드컵을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 외근강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는 외근강 온정리의 새벽의 모습입니다. 사진 찍는 친구들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죠. 여기 금강산 호텔에서 이 동해 쪽으로 찍으면 이 풍광이 나옵니다. 여기 옥류관에서 아침에 냉면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따라서 가면 온갖 선전 구호들이 새겨져 있고요. 이게 외근강 호텔, 북측에서는 김정숙 호텔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전적인 호텔은 금강산 호텔이에요. 여기 옥상에서 아까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2001년 6월 15일 금강산에서 민족통일 대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 사진을 왜 썼냐고 하면 이때 발표한 사람이 북한에서 최고의 큰 스님으로 불리는 박태화라는 스님이 여기서 최초로 남북 분단 이후에 최초로 여기서 북측의 스님이 남북 통일을 주창하자는 첫 발표를 한 장소이고 날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로로 해서 외금강, 금강산에는 4개의 대표적인 사찰이 있는데요. 유점사, 장안사, 표운사, 신계사라는 4개의 4대 사찰이 있었는데 전란 때 표운사만 빼고 다 불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나니까 신계사예요. 신계사터를 다시 복원하자는 했는데 유적은 만세로가 있던 돌기둥,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삼청석탑, 이번 그렇게 내년 4월 촛발날 봉축 점등식에 사용될 샘플입니다. 삼청석탑이에요. 이 석탑의 진면목은 면석에 팔부 신중상의 그림이 너무 좋아요. 잘 새겨져 있는 삼청석탑입니다. 이게 만세루를 지탱했던 돌기둥, 여기에 삼청석탑이에요. 신계사터, 여기에 안내판이 붙여 있어요. 김묘주 선생은 여기서 염소와 양을 키우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놨다. 그래서 편말을 붙여놨고요. 지금 2007년도 7월 13일 날 공동복원식을 하면서 만들었던 금강산 신계사에 지금의 복원한 모습이에요. 이 복원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북측의 조선불교대명이 합작을 해서 남쪽에서 목재를 다 만들어서 싣고 들어가서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서 남쪽에서 가져간 기와로 복원한, 전통 방식으로 복원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계사 앞에서 보면 여기 보리수인데요. 보리수 2그루가 있고요. 만세루 있고 대웅진인데, 이게 접선연봉이라고 해서 외근강 줄기에 있어서 내근강을 있게 하는 그 산줄기에, 그래서 앞쪽에서 만세루에서, 신계사 만세루에서 보는 세존봉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보통 기준이
뒤에 주산이 있고 동쪽이든 앞쪽이든 서쪽에 문필봉이 있죠. 이렇게 문필봉이 나왔다고 하면 과거에 급제를 잘한다라는 소문이 나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계사의 옆에 봉우리 이름이 문필봉이에요. 문필봉에서 사진을 찍으면 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문필봉에서 찍은 신계사의 현재 복원된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계사 만세루예요. 금강산 신계사라는 편액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도 태양광열판이 붙었어요. 이게 2016년 11월 2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2016년에 태양광 광열판이 처음으로 신계사에 사용돼요. 그래서 신계사 주의 스님이 여기 최성당에 주무시면서 그나마 온열 라면이라도 끼려 먹을 정도의 태양광 광열판을 3개를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2005년 7월 22일 날 남북한 불자 합동부패를 첫 개최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고 구룡연 계곡, 외근강의 구룡연 계곡으로 신계사를 거쳐서 올라가는 첫 번째 만나는 유적이 오선암에 5명의 신선이 노늘었다라고 하는 암자예요. 그래서 5명의 신선이 있었기 7선암, 8선암, 9선암이 쫙 다 있겠죠. 이 계곡에. 그런 계곡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첫 번째 북측에서도 안내판을 붙여놨어요. 금강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총 5가지의 주의사항을 표기를 해둡니다. 이 표기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숲속에서 탁 튀어나와요.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책임을 맺게. 우리 권정화 쌤이 물이 너무 맑아서 이 오선안에서 손발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계곡에서 누가 탁 튀어나와서 채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100달러를 매겨요. 그런데 이 집은 여기서 손을 씻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럼 이제 권정화 쌤이 옆에서 저 사람은 왜 안 하냐? 그럼 북측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네 집은 일꾼은 족과 일체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한 몸이다 라고 해서 벌금을 안 매겨요. 그 죄명이 환경오염죄예요. 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길로 들어가면 외근강의 일주문과 같은 문이 이 금강문이에요. 금강문. 금강문은 북측에서 그라인드로 새로 생긴 요게 옛 이름이에요. 금강문. 그런데 금강문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너무 아쉬움이 나와.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꼭 이걸 안 읽어요. 옥룡관. 중국의 모든 계곡에는 다 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관이 금강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이 옥룡관이에요. 이 문을 통과해야 외근강의 모든 속살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관문이에요. 관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격을 낮추어서 문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사람이 새긴 거고, 이건 우리의 선조들이 새긴 거고, 이건 북측에서 새긴 거래요. 이 관문을 통해서 쑥 들어가게 돼요. 쑥 들어가면 이런 절경이 펼쳐집니다. 금강산의 이름은 봄에 금강과 같이 빛난다고 해서 금강산, 여름에 녹음이 짙어진다고 해서 복례산, 그리고 가을에는 이 풍광, 단풍이 열과같이 핀다고 풍악산, 겨울에는 몸을 드러낸다고 해서 개골산. 그래서 다른 말로 불교식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고 열반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총 13가지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최고의 외근강의 명소 구룡연에 도착합니다. 구룡연 폭포예요. 위에 상팔담에서 떨어지는 8개 담에서 물줄기가 밑으로 쏟아지는
곳이에요. 여기에 기가 막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미륵불. 미륵불. 이 불자의 마지막 이 획수가요. 전체 길이가 13m예요. 이 13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m인데 이 구룡년의 깊이가 13m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글씨는 해강 김규진 선생이 1920년에 작성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계사 주의 스님이 돈을 대고 이 글씨를 새긴 사람은 일본인 석공 스즈키 긴지로라는 사람이 이 글씨를 새겨요. 새기고 그 이듬해 그렇게 20년에 새기고 24년에 춘원 이광수 선생이 여기를 방문을 해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천하의 명산에 해강 김균진 선생, 해강이 민족의 반역을 일으킬 가장 흉난한 글씨를 새겼구나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비판받던 글씨가 이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의 전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 얘기를 그대로 프랑스 파리로 옮깁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리던 그 시절에 1894년이에요.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에서 세운 탑이 에펠탑이에요. 프랑스를 대표하고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인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그 에펠탑을 짓고 나니 그 당시 프랑스의 최고의 지식인 였던 모파상을 비롯한 모든 예술인들이 욕을 합니다. 저 에펠이 세상에 두고 없는 저 엉터리 짓을 했다. 저게 무슨 건물이냐 라고 모파상이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비난을 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미국 뉴욕에서 한 사람이 쫙 파리에 도착합니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자기 자서전에 그 방명록에 그렇게 씁니다. 최고의 찬사를 에펠에게 바친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에펠탑이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어요. 그래서 금강산에 해강 김규중 선생이 글을 쓸 당시에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렇게 비난했지만 지금의 해석하면 이래요. 이 구룡년에 미륵불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없다. 그리고 내근강에는 내근강의 그 좋은 경치에 향기로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게 다음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해강 김규진 선생이 쓴 글인데 이 바닥에 고은 최치원 선생이 글이 새겨져 있다고 여기를 해설하는 북측 해설 봉사원들이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고은 최치원 선생은 그거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1895년에 조형벽이라는 그 당시 회양 군수가 자기가 최치원 선생의 글이라고 가져가서 새긴 글이 비류치카 3천척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3천척이 된다. 진주알처럼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최치원이 얘기했다라고 그 사람이 기록을 해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이라는 모든 문인들이 가서 여기 다 그런 표현들을 해두고 있습니다. 허철우 선생님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 폭포를 다들 이 미륵불과 구룡문과 이 폭포의 줄기를 얘기를 하고 궁금해하는데 여기가 저는 궁금했어요. 이 위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는 구룡대, 여기는 비룡대가 돼요. 용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9마리 용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참선하는 사람의 그림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든 그건 생략을 하고 저는 그 클로즈업을 해서 위쪽으로 여기서 물이 떨어져요. 이게 사자를 닮은 코도 있어요. 이게 물이 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 위쪽으로 올라가겠구나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올라가면 이래요.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곳이에요.
나무꾼, 금강산의 나무꾼과 선열의 전설과 같은 얘기. 여기가 이 8개 못이 있어요. 8개 못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하늘을 올라가는데, 여기에 나무하러 왔던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싹 해서 아들을 2명을 얻었다잖아요. 그 전설과 같은 곳이 나오는 곳이 여기가 상팔당이에요. 상팔당의 물줄기가 여기서 소록 내려서 아까 그 구룡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모습으로 북측에서 팻말을 세워놨고요. 상팔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르마늄 성분이 꽉 있어서 물이 더 하얀 바위, 스케스 바위에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물이 고여서 더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녀들이 목욕하다가 금방 올라간 옹기조차도 남아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그래서 뭐 제가 다녀왔어서 기분이, 아까 우리 장희진 선생님 손 씻으면 바로 그 환경오염제로 100달러 묻니다. 제가 여기서 손 씻으면 조국과 일체가 된 몸이 되고요. 자, 이 봉우리가 12,000 봉우리 만물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 그림을 해서 만물상인데, 본래 우리 선조들은 만물초, 세상의 초를, 10,000가지의 그림을 초를 쳤다고 해서 만물초라고 했는데, 일제가 이걸 만물상으로 이름 바꿔서 지금은 만물상으로 이름이 보편화됩니다. 그럼 10,000가지의 이미지,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만물상이에요. 금강산을, 외금강산을 대표하는 산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 천성대에서 바라봤을 때 만물상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돼서 만물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건너편에서 봉철이 돼서 비로봉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글씨를. 이 천선대라는 글씨, 아까 여기에요. 여기 밑에 있는 바위가 그렇게 돼요. 이 글씨를 고은 최치원 선생이 썼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거기는 외금강, 금강산의 바깥쪽, 동해안 쪽이에요.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쑥 들어오면 북쪽에서 바로 건문납니다. 건문초소예요. 이 건문초소에서 인원이 몇 명? 무엇이? 다 건문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금강산 안에도 여기서 유원지 관리 속에서 싹 타고 폐수가 된 장안산을 거쳐서 현재의 사찰인 표은사, 장안사, 묘길산까지 다녀오는 왕복 4시간 코스짜리를 갑니다. 자,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장안사의 옛 다리 이름이 만천교회였어요. 요즘 노년이 됐을 때 3대 리스크가 있대요. 노년이 되면, 나이가 들면.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이고요, 세 번째는 외로움이래요. 그런데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2개, 건강하고 외로움은 달릴 수 있으면 절에 와야 돼요. 돈은 서지만 건강하고 외로움을 달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절집입니다. 이 그림을 경제전생이 1771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다리 이름이 만천교예요. 그런데 이름을 만천교라고 하자, 이 내가가 만천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 이름을 경제선생은 만천교라고 하고 비홍교라고 해요. 붉은 홍해가 비상하는 다리다. 비홍교라는 이름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장안사 들어갈 때 장안사의 그림은 아까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장안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951년 6월 12일 날 6일 동안 불타요. 절이 폭격을 맞아서. 그래서 이게 여기에 산루예요. 만세루고요. 이게
대웅보전이고 요 옆에가 사성지전이에요. 보제루입니다. 지금 다 불타가 없어졌어요. 지금 장안산은 이 비석 부도만 하나 남겨두고 다 폐허지로 남아있습니다. 트로만 이렇게 남아있죠. 영면대사의 부도입니다. 자, 이 장안산을 넘어가면 내건강에, 아까 외건강에는 건강문이 일주문이 대신한다고 했죠. 내건강에도 삼불암, 절이 아니에요. 삼각형 모양, 세 분의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바위, 삼불암이 딱 버티고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길로 들어가면 서산대사께서 돌아가셔서 여기에 더 이상 탄압받지 않도록 부도와 탑비와 부도를 세워둬서 아전들의 횡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이분을 모시고 그때 다녀왔어요. 지관 스님이에요. 지금의 북한에 현존하는 사찰은 표운사입니다. 반야보전, 능파루, 판도방, 어실각, 영산전, 칠성각, 음진전 이렇게 돼 있어요. 7층탑이 이렇게 남아있고 명부전이 있던 암자들은 다 불타가 없어졌어요. 자, 위에서 찍으면 이 모습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칠성각, 요 언덕에서 찍어야 고려의 개국인 태조 왕건이 처음으로 여기 와서 금강산에 배화를 했다는 배재령까지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금강산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2007년 6월 22일 날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그 어실각 쪽에서 이 청학봉을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풍광이 나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분들은 북측의 스님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신계사 주지 송정심 정각 스님이고요. 이분은 청백 스님이라고 지금 표원사 주의 스님이에요. 이 두 분은 2007년 6월 22일에 제가 찍힌 사진이니까 둘 다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해서 금강산 표원사의 주지, 금강산 신계사의 주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표원사를 지나면 여기에 또 건강문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북측에서 세운 거고 우리가 조선시대 쓰인 건강문이라는 안각 글자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어떻든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든 들어가게 되면 건강됩니다. 지금 여기에 시원이라는 북측에서 글씨를 새겨서 이 만폭동 안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풍광에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내건강 만폭동의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 풍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휙 지나가는데요. 여기에 봉래 양산 선생이 써놓은 8글자의 큰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마치 용이 성천한다까지 비유되는 내건강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글씨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룡년에 미륵불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그 아름다운 풍광에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건강의 이 수려한 풍광에 봉래 양산에 봉래 풍화 원화동참 이 글씨에 8글자가 없으면 향기가 없는 얘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재미교포들이신데요. 그 글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발을 씻으세요 하니까 발 씻는다고 정신없이 사진을 안 찍고 그냥 도망가서 이 길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면 첫 번째 만나는 현존하는 절이 정량사입니다. 아까 겸재정선 선생이 금강산 전도를 그랬다고 했죠. 이 헐성로에서 그랬어요. 이게 비로봉이에요. 비로봉.
여기서 그 그림의 풍광을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의 가장 양지 바른 곳, 발을 정자에 볕 양자를 써서 정량사예요. 정량사에 머무시면서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헐성로는 불타가 없어졌어요. 현재 정선 선생도 이렇게 회랑까지 있는 그림을 그려뒀어요. 거기에는 석탑도 있고 석등도 있고 육각정자도 있고 반야정자도 있고 영산정도 있고 요사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남았습니다. 석등, 석탑, 약사전, 반야전. 요 뒤쪽에 요 건물 반야전 뒤쪽에 나홍선사의 부두탑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 찬란했던 금강산 정량사의 현재의 모습. 그 약사전에 들어가면 약사열에 붙이는 거죠. 이걸 눈이 잘 머리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수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죠? 한국사 마늘보전요. 이분들 공부 다 해놓고는 마늘보전에 들어가면 이천각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그대로 지금 남양주 한국사 마늘보전으로 와 있는 건축기법이라고요. 거기에 안에 있는 석불도 있죠. 이분도 석분이에요. 이 석불은 관력조사가 세겠다고 합니다. 이 관력조사는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니까 원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문학의 비조가 되어버려요. 그게 관력조사입니다. 관력조사가 제일 먼저 만든 절이고 관력조사가 세겠다고 하는 약사열의 불입니다. 앞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석등과 석탑이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내근강의 그 수려한 경치를 보고 그 화려함의 극치를 누린다.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게 김복식 선생이 백제의 문화유적을 보고 평가한 얘기를 조선개국때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서 똑같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걸 건세에 어떤 사람이 마치 지가 얘기하듯이 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인데 어떻든 이 풍광에 요란스러운 절을 하나 지었어요. 내근강에 있는 보덕굴이에요. 이 보덕굴은 한옥 건축에 있어서 지붕의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눈썹 지붕, 막배 지붕, 팔짝 지붕, 다 형태의 4개의 모지붕까지 다 갖추고 있는 절이에요. 13m가 된 구리 기둥 하나와 옆에 1.5m가 되는 돌기둥 2개를 가지고 이 정각을 지었어요. 그냥 평탄한 곳에 지으면 되는데 이 경치가 좋은 곳은 이 정도 건물은 지어야 된다는 우리 선조들의 멋과 맛이 존재한 대표적인 우리 현존하는 절입니다. 옛날에 이 모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만 남아있지만 여기 석탑도 있었고 여기 판도방도 있었어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가가지고 머물렀던 곳이 여기 판도방에서 머물렀다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자바위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남아있다고. 이게 향로봉, 대향로봉, 소향로봉의 글씨가 남아있습니다. 보득암.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그림이 48계단이니까 우리 회장님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계단이 48개밖에 안 돼요. 자, 거기를 쭉 따라가면 아까 그 계곡을 올라가면 마연터, 안내, 삼거리가 나와요. 이쪽으로 가면 마하연, 이쪽으로 가면 묘길상이에요. 여기에 육당천암 선생이 여기에서 하나의 글을 지어요. 마하연은 금강산의 심장이다. 멋진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체부가 여기까지만 와요. 산 높은 데까지 다 올라갈 수 없고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마현 거, 내근강 거, 중래원 거 여기 쫙 들어서 나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채송을 받아서 가요. 그러면 마연에 계시는 어떤 스님에게
보내는 봉송, 연초도 있어요. 빠꿈빠꿈 사바 하는 연초도 보내주고요. 책도 보내주고요. 다 사방나발 통문했던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삼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일하게 마연의 유적이 하나만 남아있어요. 마연 칠성각이에요. 2007년 6월 22일 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폭격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1915년 금강산 대홍수 때 무너져가지고 아까 표운사까지 이 건물 자체가 내려와요. 지금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묘길상 앞쪽은 불지암이라는 여기가 최고의 우물이 있어요. 불지암이에요. 자, 불지암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한반도에서 가장 큰 마애불이 딱 존재해요. 묘길상. 18세기에 윤사국 선생이 붙인 이름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 금강산의 모든 사찰을 관리하던 유정사는 폐사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 유정사를 옛 그림만 보잖아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가면 의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다리 아픈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금강산 유정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유정사의 옛 모습입니다. 이게 산영로예요. 이 산영로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 홍해가 있어요. 홍해. 여기 이제 대웅전이 있고요. 이 유정사 전체의 풍광입니다. 이 산영로의 모습이라고. 산영로 유정사 그래서 이쪽 물이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돌유정만 남아 있다고. 그래서 벽천교리라고 외건강 고성군에서 넘어가면 유정사 올라가는 앞쪽 동네 밖의 이름입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삼일포입니다. 자, 바닷가까지 나왔어요. 신기사에서 앞에 흐르던 물이 동해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호수를 남겨요. 신라의 4명의 신선이 여기서 3일 동안 정신없이 놀다 갔다. 이래서 삼일포라고 해요. 삼일포의 풍광입니다. 삼일포에 갔는데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지나가지 못했어요. 여기에 기가 막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복례 양사은의 필적입니다. 화첩에만 전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직접 새겨져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런데 복례 양사은이 신통이 저하고 신보가 비슷했나 봐요. 글자를 뒤집어서 새겨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쑥 지나갔어요. 이 글자가 뒤집어 새겨져 있다고요. 재밌죠? 이렇게 해금강을 이제 갑니다, 우리는. 해금강의 지역도를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해금강, 이 바다에 있는 경치가 금강산 만물상에 닮았다라고 남태카 선생이 붙인 이름이 이 해금강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 타고 들어가면 장전항에, 근데 장전항의 옛 모습이에요. 한참 번창할 때 1930년대 장전항의 동해의 의항기지였던 장전항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앞바다의 삼일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남북 교류를 하고 무엇을 할 때 여기는 꼭 가자라고 해요. 생경한 모습을 봤을 때 별천지라고 하죠. 별천지. 별천지의 이름이 첫 붙여진 곳이에요. 금강산 자연공원이에요. 보호구예요. 47만 838평방미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냐? 이게 있어요. 별천지예요. 그렇게 이제 이름은
금강산의 천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이름으로 별천지라고 해요. 금강산에 큰 아름다운 경치도 있는데 또 다른 경치가 하나 따로 있다라고 이름을 해서 별천지라고 씁니다. 여기에 갔다 온 사람이 한양 장안에 만든 요정의 이름이 별천지였어요. 그래서 1919년도 독립민족 사민들이 명월관 별관인 별천지에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나와서 다 감옥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때 이름이 별천지였어요. 그 이름이 유래한 곳이에요. 여기에 아는 사람은 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 가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육지의 얘기를 봤다면 이제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에 이런 수려한 경치가 있는 총석정이에요. 주상절리의 가장 풍광, 모든 사람이 다 노래를 부르던 총석정의 모습입니다. 총석정에 이건 동해안 바닷가 쪽이고 요 안쪽에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요 마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이 매양정 때문에 이 정자 이름이 총석정이에요. 그래서 이 총석정 전체 자연경관 이름을 총석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자 이름도 총석정인데 2층 누각이죠. 근데 여기 매양비가 새겨져 있었어요. 다 2층으로 지금 새겨져 있잖아요. 2층을 1930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계속 정자는 누각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제정사에도 1711년에 누각이 아니잖아요. 담청으로 지었다. 각으로 지었다. 여기에 매향비라는 글씨가 처음 나와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매향비고 여기에 정자 이름이 매향비에 매향정이 생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총석정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북측 사람들 여기서 낚시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원산으로 갑니다. 원산으로 가면 첫 번째 통천에 만나야 돼요. 통천에 가면 안변보현사, 총석정이 다 있습니다. 이건 화암사입니다. 안변에 가면 이 통천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화장사라는 절입니다. 193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동쪽을 대표했던 절이 언적사라는 절인데 1940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재정선 선생이 1747년에 갔는데 불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니까 절은 그리지 않아요. 입구에 계곡의 그림을 용공동구라는 이름으로 그림만 덩그덩이 그려놨어요. 지금은 일제강점기 때까지 사진이 있었던 부분 다시 복원을 해서 서상대사께서 공적을 이루고 요청을 해서 드디어 사찰 토지가 형성이 돼요. 사찰 토지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국에 존재하는 일주문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에는 일주문이 다 있지만 북쪽에는 일주문은 한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안변보현사의 일주문입니다. 목조 건물입니다. 보광전이고요. 거기에도 홍해우유가 들어가는 입구에 남아있습니다. 안변 서광사의 모습입니다. 초입에 이 장성을 세워서 아이들이 구경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는데 무슨 사진인지 몰라요. 판독을 해보면 서광사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서광사라는 기록이 돼 있어서 서광사 사진 가면 이 너티나무를 만져봅니다. 새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안변서원까지 졌는데 원산으로까지 쑥 들어왔어요. 자, 원산은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한경남도의 도청 소재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측의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예요. 그래서 강원도 원산이지 한경남도 원산이 아니에요. 한경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함흥입니다.
거기에 모윤숙 선생이 써놓은 명사심리라는 탑사 기문에 나오는 명사심리, 고모르가 심리길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심리길 옆에 양옆에는 최근에 갈마 비행장을 북측에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안쪽에 있는 절이 양천사라는 절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안불사라는 절인데요. 우리가 꼭 가면 안불사 천장의 벽화를 꼭 구경을 해야 됩니다. 이 안불사를 지나서 칠보산 가는 길에 단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히토류도 조금 있지만 최고의 그 지역 자원이 마그네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사이트의 최고의 집산지 단천인데, 단천에 있는 절이에요. 동덕사라는 절입니다. 대웅전과 요사만 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다. 그 안에 부처님은 계셔요. 비록 에폭시지만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 칠보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칠보산입니다. 피아노 바위, 지붕석 바위가 있어요. 눈 오면 이런 풍광을 달고 있습니다. 칠보산. 칠보산도 바닷가 쪽에 해칠보가 있고, 동해안 바닷가를 들어가기 전에 외칠보가 있고, 안쪽에 내칠보가 있어요. 19세기 초에 남태가 선생이 여기에 처음으로 가요. 가서 이 산이 7개의 보물이 있는 듯하다 라고 해서 첫 붙여진 이름이 칠보산이에요. 그 칠보산의 바깥쪽이에요. 그럼 칠보산 안에 관광 안내도가 여기가 해칠보, 외칠보, 내칠보가 돼요. 내칠보에 궁금했던 개심사라는 절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마다 남북으로부터 받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칠보산 송이에요. 칠보산 송이는 누가 채취를 해요? 개심사, 쌍계사 있는 스님들이 다 채취를 해요. 겨울에는 가을에는 도토리, 버섯 채취한다고 등골이 빠져요. 그래서 일명 우리는 먹을 때는 송이를 일이라고 하지만 스님들은 이송이라고 해요. 채취했는데 먹지도 못하니 생통 난다 이래가지고 이송이라고 이름을 스님들은 부릅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 송이밭에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산이에요. 화이트 칠보입니다. 그 안쪽에 보면 농부바위도 있어요. 이 농부바위예요. 여기가 우리가 가면 우리 회장님하고 모시고 칠보산 호텔. 칠보산 호텔에서 송이주를 한 잔 쫙 묵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호텔에서 묵고 여기 동네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채취한다고요.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판매원이 있어요. 판매원이 쑥스러워하면서도 딱 앉아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칠보산의 풍광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절, 개심사입니다. 남쪽 인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중국 동포만 지금 다녀온 그런 풍광이고요. 북측 2021년 2월로 조선 화보사에서 만든 조선에는 월간 잡지, 해외 동포에게 배송하는 잡지에서 제가 따온 자료입니다. 발해 시기에 만든 발해의 절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만세루가 없어요. 지금은 만세루가 있어요. 신금당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절에만 조심한다고 화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산에 산불이 안 나야 돼요. 산에 산불이 나면 불덩이 탁 튀어서 여기 안 오고 지금 대웅제로 홀라당 날아가고, 어떤 애는 만세루가 홀라당 날아가고 억량각이 홀라당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주의스님이 억량각에 살아요. 억량각에 사니까
명천인민위원회에서 댕댕거리니까 뒤에 집을 하나 지어서 여기서 살아요. 관음전, 여기 약방나무가 유명합니다. 북측 콘크리트만 짓는다고요? 나무로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신금당을. 목재를 직접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사시는 분이요. 만세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세로 글씨를 자기가 잘못 뺏겨서 이렇게 됐지만 어떻든 만세로는 풍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김덕수 스님입니다. 젊은 분이에요. 개심사 신금당인데 손님 오면 현판을 갖다 걸어요.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또 사람들이 가면 다시 또 대웅전에 갖다 놔가 쇳대를 탁 쳐요. 목탁도 친다고요. 덕수 스님. 여기 기가 막힌 귀신상이 기둥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국보유적 126호 개심사. 이분이 우리 보기에는 영주 목걸이죠. 쇳대에 달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요게 쇳대라고요. 대웅전을 채우는 쇳대라고요. 자, 요 현판 편액들은 사람들이 가면 얼른 저 안에 다 집어넣어요. 이분입니다. 조계성에서 전달한 가사장삼이 이까지 가 있습니다. 개심사까지. 여기에 용연정이에요. 최영선배 이름하고 똑같은데 용이 여기서 확 나오는 우물이에요. 물맛이 그렇게 좋답니다. 여기에도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부도탑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걸 지나서 이 한경도에는 쌍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쌍계사 누각이 대웅전하고 남아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기에 목재들을 못 태우고 있어요. 다시 지어라 갈까 싶어서 태우지 못하고 여기 밑에 보관합니다. 쌍계사 대웅전이 이 모습으로 뒷모습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목재 보세요. 하나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없던 장면이에요. 없잖아요. 여기에도 비닐하우스 하면 효험이 있다고 여기에 시 모종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쌍계사를 지나서 그 길을 채우는 하나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서 동해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이에요. 강에 콩을 실은 가득한 배가 가득 차 있다 해서 두만강이에요. 압록강은 기러기 앞자, 청둥오리가 물빛을 푸른 물길 듣는 녹색빛을 듣는 데서 압록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듯이 이게 두만강 하구예요. 두만강 하구. 여기는 중국 땅이에요. 두만강 하구에 기러기가 납니다. 두만강의 큰 도시 이름이 청진이에요. 낮은 청진인데 청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전대라는 곳이에요. 두만강이에요. 이게 두만강이에요. 여기가 녹둔도예요. 녹둔도 하면 이순신 장군이 첫 부임했던 부임지예요. 여기서 여진족과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요. 그래서 다 몰아내고 했던 성전대라는 두만강의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예요. 유적지를 북측에서 이렇게 복원을 해서 구경을 하게 해뒀습니다. 이 성전대라는 기념 누각이 있고 여기에 백악이 있습니다. 북한 대첩이 백악하고 똑같은 폼이죠. 리순신 장군이 했다잖아요. 리순신 장군이. 그런데 이 성전대라는 비석은 북측의 지도자가 세운 비고 실제 비는 이 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비를 이렇게 세우고 이 비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되냐라고 하면 야단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 비를 그대로 성전대라는 비로 세운 이 비석을 백비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에 북측에서 세운 비석도 있지만 원 비석이
성전 기념의 원비석이 남아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1762년에 기적기를 세웠습니다. 성전비 기록 원비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해설을 합니다. 장군님의 모습이에요. 미수진 장군이에요. 예. 자, 이분이 이 두만강 유역에서 녹둔도 전투에서 성전보를 울렸다. 녹둔도의 모습, 성곽의 모습을 북측에서 다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이역이 있습니다. 두만강역입니다. 이 두만강역을 건너가면 러시아 땅인 하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모르는 애들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요. 이 다릅니다. 이쪽에는 북쪽, 이쪽에는 러시아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철로를 따라서 소통되고 있는 조로 철도입니다. 조선과 러시아 조로 철도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동네에도 사람 사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갔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가듯이 두만강 분주소 여기 가야 이번에 내가 남쪽에 이주민 만나러 간다라는 신고를 하고 방문증을 받아서 가는 우리식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분주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합니다. 뭐 구분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소가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두만강 위에 있는 동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최소 50포기에서 200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는데 여기도 어김없이 우리 조선민족은 물산입니다. 이쪽 거를 저쪽에 가서 팔고 저쪽을 이쪽에서 팔는 물산 능력이 있어서 잘합니다. 팝니다. 담배는 기가 막힌 소모품이죠. 기호식품이에요. 식품입니다. 담배도. 그래서 팝니다. 파는데 그 길을 따라서 두만강을 쭉 올라가면 윤관 장군의 사당 정북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정북사에 가야 이게 정북사예요. 정북사의 모습 앞에 철도예요. 철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삑삑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정북사의 모습입니다. 이분이에요. 윤관 장군의 이 정북사에 모셔진 윤관 장군의 조상입니다. 이분이 활을 그렇게 잘 썼나 봐요. 그림마다 활이 등장합니다. 어떤 데는 장군의 모습이고 어떤 데는 문관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특징은 눈이에요. 눈이 그렇게 부리부리했나 봐요. 제 집사람 눈이 작던데 이분신데 그분이 쓴 글씨예요. 이 파평윤시 윤관 장군의 필적입니다. 이 윤관 장군이 아이고 우리는 가지는 못하고 나라를 지키자고 기원했던 원찰 곡천사입니다. 곡천사 이 길을 따라서 한국 회령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중국 담동이 아니라 남영 이쪽으로 도착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셨던 부처님과 보살상들 거기에 제가성 이렇게 삭발을 영위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불교는 전하면서도 제가 생활을 하는 제가성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곡천사 그 당시 한경부터 종성 오봉산의 곡천사의 신도들 추웠나 봐요. 그런데 이제 회령에 가면 또 백천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 만자가 이때부터 통용이 됐나 봐요. 이렇게 절집의 상징물로 랜드마크로 사용된 이게 절이었다고요. 한국 회령에 있던 백천사라는 절이에요. 요게 우물이에요. 우물. 자, 그 우물의 원천인 두만강의 상류 백두산의 두만강 지역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물줄기가 백두산으로서 흘려서
아까 조로다리,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러시아예요. 이 강물을 흘러서 두만강 하구를 거쳐서 동해로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다녀오셔야 되는데, 이건 훈춘에 있는 유적지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중국 땅, 여기는 북한 땅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철조망을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두만강에 돛담배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대표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북측의 남영과 중국의 도문, 이 도문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이 도문 다리를 통해서 건너다닙니다. 지금 현재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최고의 음식, 털개입니다. 우리 대게하고 또 맛이 달라요. 두만강 하구에만 새끼 놓을 때는 이제 알 할 때는 민물로 들어왔다가 전생에는 바다에 살다가 또 들어온대요. 그 털개의 모습. 이 털개를 만나려고 하면 이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칠보산 여행사. 불 좀 켜주실래? 예, 가서 홀 조명 좌측 제일 하단. 예, 됐습니다. 네.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줄기차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 이경희 쌤 처음 만나면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로또 맞았다고. 그 로또 맞았다의 다른 얘기가 뭐죠? 안 맞아요. 안 맞아. 이분들이 개그를 전혀 모르시는군요. 내 인생에 늘 로또다 했는데 왜 로또냐라고 물으면 안 맞아.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저 출석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